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 1의 문항 분석 및 해설을 하게 된 보람고등학교 교사 윤소연이라고 합니다. 모의고사는 잘 보셨나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진지한 마음으로 시험지를 같이 펼쳐봤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했을 때 예상 등급과 커트라인이 상위 등급에서는 조금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상위권 문항에서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번에 봤던 6월 모의평가랑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계산 문항들과 구체적인 값을 구해야 하는 문항들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답률이 높은 18번 별의 물리량이었죠. 17번 우주론, 20번 외계 행성의 탐사, 19번 지층의 생성 순서, 14번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등 계산을 요하는 문항들에서 오답률이 높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천문판 히트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좀 비교적 많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구과학에서 자료를 해석하여 미지의 값을 추론하고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항이 어려움으로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하고 기출과 연계 문제를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다루며 응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던 대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맞추는 데 포인트를 두시고 저랑 함께 이번에 문항 분석을 해볼 문항은 8번, 14번, 18번, 19번, 20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가 되는 문항들을 하나씩 꼽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오답률이 높았던 비교적 난이도가 있던 문항까지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8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의 경우 태풍이 지나갈 때 관측소의 위치에 따른 기상 요소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로 태풍의 중심기압, 이동속도, 최대 풍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관측소가 오른쪽에 있을 때와 왼쪽에 있을 때로 구분하여 풍향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태풍이 소멸하면서 중심기압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 양상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태풍 그리고 구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문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름의 높이와 두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자, 먼저 태풍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태풍의 세기라는 것은 태풍이 얼마나 강력하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태풍이라는 거는 다른 이름으로 열대 저기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저기압이 강하다라는 것은 세력이 강한 태풍은 중심의 기압이 작을수록 강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풍이 어떻게 소멸이 되느냐, 태풍의 소멸 관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공급을 통한 잔여를 통해서죠. 따라서 차가운 냉수대를 만나거나 육지에 상륙하여 수증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육지와의 마찰을 통해 태풍이 점점 소멸하는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늘 보는 거죠. 관측지에서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를 바탕으로 풍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태풍의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풍향이 변화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태풍이 이동하고 있을 때 왼쪽에 위치한 A 관측소와 오른쪽에 위치한 B 관측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태풍이 T1, T2, T3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불어들어가게끔 그리면 되기 때문에 A 관측소에서는 T1인 상태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T2일 때는 이런 식으로, T3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B 관측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처음에는 요런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런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런 방향으로 1, 2, 3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위치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기도, 특히 적의 영상과 가시 영상을 확인해서 볼 때 사용되는 방법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적의 영상이기 때문에 적의 영상 데이터 해석하는 방법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영상 자료에서는요, 밝은 하얀색인 경우에는요, 바로 온도가 낮은 영역을 뜻하게 됩니다. 온도가 낮은 영역. 온도가 낮다는 거는 구름의 최상부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항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T4일 때가 T7일 때보다 높다라고 적혀 있죠. 자, 현재 T4인 상황에서는요, 아직 태풍이 우리나라 상륙의 전인 상태이고, 태풍이 우리나라를 쭉 지나간 이후에 T7에 다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T4 상태에서 T7으로 가면서 태풍의 세력이 감소하겠죠. 태풍의 세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수증기가 공급이 차단이 되고 육지와의 마찰을 통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중심 기압을 놓고 비유했을 때 여기는 세력이 약해졌으므로 기압이 높은 상태, 그 다음에 T4일 때는 세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기압이 낮은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중심 기압은 T4일 때가 T7일 때보다 낮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자, 니은 문항입니다. T6에서 T7 동안, T6에서 T7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죠. 관측소 A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지금 확인해 보면요, A 관측소 같은 경우엔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왼쪽에 위치하면 풍향 변화가 어떻게 되었었죠?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측소 A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나해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영역 B가 영역 C보다 낮다. 자, 지금 확인해 보시면요, 적의 영상에서의 진하기가 C가 더 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C가 더 진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C의 영역이 최상부 온도가 낮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적의 영상을 직접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진한 하얀색의 C 영역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진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최상부의 구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한 하얀색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더 최상부까지 높은 고층의 구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의 최상부의 온도가 더 낮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영역 B가 영역 C보다 더 높다로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디귿도 역시 틀렸기 때문에 답은 2번 하나만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14번입니다. 14번 문항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의 요인을 지구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배웠던 단원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외적 요인이 각 요인에 따라 지구의 기후변화가 북반구에선 어떤지 남반구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은 우리가 세차 운동에 의한 지구의 자전축 방향의 변화, 그 다음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로 인한 변화, 다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변화할 때 발생하는 변화,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많이 물어보고 있죠. 현재 이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전축의 경사각과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자전축, 경사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극단적인 경우로 비유를 하면 좀 쉽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0도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고 태양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실 때 보셨겠지만 바로 지구에 계절 변화가 생기는 요인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지구에 여기에 위치할 때나 6개월 후에 반대편으로 갔을 때도 북반구, 남반구 모두 태양에서 들어오고 있는 빛이 계속 계절 변화 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연교차가 거의 작아지거나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차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연교차가 거의 없어진다,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지구 자전축이 90도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을 보고 이렇게 서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북반구라고 생각하면은요, 여기에 지금 북반구는 여름이 되고요. 6개월 후에 이렇게 지구가 반대편으로 돌아가고 됐을 때는 북반구가 겨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는요, 태양이 지지를 않아요. 겨울에는 태양이 아예 뜨질 않죠. 그러니까 여름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겨울은 굉장히 추워질 겁니다. 남반구 역시 계절만 반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겠죠. 따라서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연교차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전축을 변화시키니 이해가 좀 더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자전축이 경사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연교차는 작아지고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교차는 증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심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심률이라고 표현하는 값은요, 이렇게 2는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표현되는 값이죠. 이때 a는 타원의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인 장반경, b는 짧은 반지름인 단반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심률의 값 우리가 보통 0부터 1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타원의 이심률은 요 사이 값을 갖게 되겠죠. 이심률이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0의 모습을 보세요. 되게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원에 가까워지는 오동통한 타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에 가까워질수록 이심률이 커진다는 뜻이겠죠. 1은 길쭉한 찌그러진 모양이니까 많이 찌그러진 타원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심률이 변화하게 되면 어떤 요인이 변했었죠? 맞아요. 바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서 연교차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한번 같이 그림으로 볼게요. 우리가 이심률이 변화할 때 한 가지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공전궤도의 장반경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자, 장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장반경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게 선을 그려놓고, 자, 지금의 지구의 공전궤도를 이런 모양의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심률이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더 원에 가까운 오동통한 타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장반경은 동일한 채로 오동통하게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심률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1에 가까워지니까 더 많이 찌그러진 타원이 돼야겠죠? 아까보다 더 많이 얄쌍하고 길쭉한 모양새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화할 때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리가 현재 지구 공전궤도에서 하나의 초점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죠? 바로 이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의 태양이 이렇게 양쪽의 초점 중에서 이렇게 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심률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원과 가깝게 오동통하게 변하고 있죠. 원은 두 개의 초점이 존재하나요? 하나의 중심점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점차 원에 가까워지면서 초점이 중심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심률이 커지는 경우에는 반대로 초점이 더 멀리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태양의 위치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이번엔 지구의 계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근일점이 되게 될 겁니다. 자, 현재 지구는요, 근일점에서 북반구 계절이 어떻게 되죠?
태양과 가까울 때 북반구는 현재 겨울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현재값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할 때 쉬운 방법은 우리가 남반구에 비해서 북반구가 현재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양과 가깝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태양과 멀리 있을 때, 원일점일 때는 북반구는 여름이어서 조금 더 시원한 여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를 이해하고 계시면은 한 문장으로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자전축 방향 그려보면은 요런 모양새로 그려져야 북반구가 겨울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심률이 작아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심률이 작아집니다.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역시 근일점에서 겨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어져 버렸어요. 따라서 북반구의 겨울은 더 어떻게 돼요? 추워질 겁니다. 여름은요, 반대로 멀리 원일점에 있을 때 있었는데 원일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따라서 여름은 더 따뜻해질 겁니다. 즉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자, 남반구 생각해 볼게요. 남반구는요, 근일점에서 여름입니다. 근데 근일점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여름은 더 시원해질 거고요. 그 다음 겨울은 반대로 원일점에서 원일점 거리가 감소하면서 태양과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따라서 겨울은 따뜻해집니다. 즉 남반구는요, 연교차가 반대로 감소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심률이 작아질 때예요. 자, 반대로 이심률이 커지는 상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에요. 근데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더 따뜻한 겨울이 되겠죠? 여름 역시 반대로 더 시원한 여름이 될 거기 때문에 북반구의 연교차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남반구도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남반구 여름이에요. 근일점에서. 근데 태양과 더 거리가 가까워지게 됐죠? 따라서 남반구의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반대로 더 추워질 겁니다. 즉 남반구의 연교차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축 경사각과 이심률에 의한 변화값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현재 문항에서 묻고 있는 A 시점과 B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먼저 A 상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요, 현재 경사각은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즉 경사각에 의한 기후변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심률은 현재 값보다 더 큰 값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A의 상황입니다. 이심률은 커졌어요. 이심률이 증가했으므로 북반구의 연교차는 어떻게 돼요? 북반구의 연교차는 감소하게 됩니다. 남반구의 연교차는 어떻게 돼요? 연교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A 시기에는 이런 걸 확인하면 되겠구나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B의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요, 현재 이심률이 0으로 현재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심률에 의한 변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경사각은요, 현재보다 작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B 시기에는요, 경사각이 작아요. 이 경우에는 북반구랑 남반구 모두 연교차가 어떻게 되죠? 연교차가 작아진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도예요. 근데 북반구죠? 따라서 북이 35도이므로 지금 북반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북반구에서의 연교차는 A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자, 아까 A 시기는 이심률이 증가했으므로 북반구의 연교차는 작아지게 됐었죠. 따라서 우리가 A 시기는 현재보다 연교차가 작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자, 니은입니다.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B 시기와 현재가 같다. 자, 여러분,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 양이 달라지게 되려면은 바로 초점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달라져야 되죠. 즉 이심률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변화가 있어야 근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B 시기에서 이심률 어떻다고요? 현재와 동일해요. 그러므로 근일점 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일정할 겁니다.
현재와. 그래서 같다, 맞는 답이 되겠죠. 디귿입니다. 남이 30도예요. 즉 우리 남반구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남반구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자 A와 B 시기를 비교해야 되죠. 그럼 A와 B가 현재에 비해서 어떤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남반구는요 A 시기에 이심률이 커지면서 연교차 증가합니다. 이 말은 즉 겨울철 평균 기온이 낮아져야 연교차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자, B 시기입니다. B 시기는요 남반구, 북반구 둘 다 연교차가 작아지는 방향이죠. 따라서 겨울철 기온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남반구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아야 현재와 비교했을 때 맞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디귿도 맞음으로 5번, 니은, 디귿 두 개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항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항 드디어 별의 물리량이래요. 별의 물리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배웠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해서 보통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문항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와 반지름을 이용하여 별의 광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 비교도 할 수 있어야 해결 가능한 문항입니다. 또한 지금 이 문항에서는 광도 계급도 같이 묻고 있죠? 그래서 광도 계급에 따른 종류와 H활도에서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물리량 변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디귿 보기에서 에너지 생성, PP 반응이냐 CNO 순환 반응이냐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 질량에 따른 에너지원과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8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문항을 풀 때 꼭 나오는 별의 광도, 절대 등급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광도의 식은 알고 가야겠죠. 자, 광도 우리 배웠죠? 자, 별의 표면적을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에다가 우리가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인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별의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문항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문항에서 주어진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자, 태양을 주어줬어요.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이다. 비교를 줬기 때문에 태양은 우리가 가장 대표되는 주계열성이다. 이걸 기본 바탕으로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표면 온도와 반지름 역시 태양을 1로 잡았을 때 값이기 때문에 한번 풀이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가별부터 보도록 할게요. 별 가는요, 표면 온도는 태양과 같아요. 자, 근데 반지름은 어때요? 태양의 10배예요. 따라서 이 별의 광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광도.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을 1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태양 광도를 1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10배이므로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태양에 비해서 100배 더 밝은 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별 한번 볼게요. 나별은요, 표면 온도가 4배고요. 반지름은 6.25배입니다. 따라서 4의 4제곱, 그 다음에 6.25의 제곱만큼 태양보다 더 밝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총 몇 배예요? 10,000배만큼 밝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의 경우 우리가 아직 반지름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광도 비교는 좀 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현재 별의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겉보기 등급 역시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광도를 알기 때문에 절대 등급도 이미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가 절대 등급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차이가 몇 배 밝기가 차이 나요? 맞아요. 100배 차이, 그 다음에 1등급 차이가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별은요,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 더 밝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5등급 더 작은 값을 띄워야 되겠죠. 따라서 절대 등급 마이너스 0.2등급일 거고요. 나별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 10,000배 더 밝습니다. 따라서 100배씩 2번이기 때문에 총 10등급만큼 더 어둡겠죠? 따라서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2등급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가지고 기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광도계급이 현재 5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인 별이에요. 자, 그럼 H활도에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H활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는 온도,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한번 등급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주계열성이 지나는 선을 한번 쭉 그어보고요. 여기에 우리 기준별이 될 수 있는 태양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태양은 현재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쭉 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요 지점에 바로 태양이 위치하겠죠? 그쵸? 이때 태양의 표면 온도 1로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1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별 역시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이 선 위에 존재해야 되죠. 나별은요, 마이너스 5.2라는 절대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의 온도가 나별의 온도, 태양 온도의 4배였죠. 그래서 4라고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별 한번 그려볼게요. 가는요, 태양과 그 다음에 나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대 등급이죠. 마이너스 0.2를 띄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가별의 온도 확인해 보시면 태양과 표면 온도가 똑같아요. 따라서 여기를 쭉 따라가서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여기에 가별이 찍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가별은 주계열성이 아니겠죠? 주계열성을 떠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으므로 가별은 거성이거나 초거성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기억 문항에서 비교해야 될 것은 바로 질량입니다. 우리가 질량 비교할 때 늘 주계열성을 기준으로 해서 질량 비교를 할 수가 있었죠. 온도가 더 높은 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질량이 큰 별이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가는요, 현재 거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별이 진화를 할 때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가면서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죠? 거성으로 가게 되면서 광도는 커지고 절대 등급은 낮아지며 표면 온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 위 상단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가가 주계열성이었을 때에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지만 아마 요 정도 때 분포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계열일 때의 질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 나의 질량이 더 큰 거를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량은 별 나가 더 크기 때문에 기억 문항 가가 나보다 작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니은 문항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와 나의 거리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거리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 비교를 할 때는 바로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많이 이용하죠. 왜냐면 절대 등급은 우리가 거리가 언제일 때니까요. 맞아요. 모두 10파색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서 계산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10파색이 되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등급이 10파색에 있을 때 얼마가 돼요? 절대 등급 마이너스 0.2예요. 자, 그 다음에 나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2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근데 가의 겉보기 등급을 살펴보시면요.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4.8입니다. 5등급 차이가 나죠. 따라서 가가 실제로 있는 곳에 이 위치의 겉보기 등급은 플러스 4.8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 사실 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거리를. 자, 왜냐면 지금 둘이 5등급 차이 나죠? 그러면은 밝기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바로 밝기가 100배 어두워진 겁니다. 야, 근데 우리 알 수 있는 거, 밝기는 뭐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거리가 절대 등급일 때보다 현재 10배 더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가는 어디에 위치해요? 맞아요. 100파색 위치에, 거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나별 볼게요. 나별은요,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3.8 정도 됩니다. 그럼 등급 차이가 얼마나 나죠? 네, 9등급 차이가 나고 있죠. 따라서 나별이 가별보다 더 멀리 위치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리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밝기의 차이를 가지고 거리의 차이로 연관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에 10파색에 있을 때 거리, 밝기 차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재 나가 더 밝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개의 광도를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별 나의 광도가 별 가의 광도에 비해서 얼마나 밝느냐? 우리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지금 제곱만큼 밝은 광도를 갖고 있고요. 나는요, 태양의 10의 4제곱만큼 밝은 광도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얘네가 실제 거리에 위치했을 때, 즉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광도는 뭐의 제곱의 반비로 한다고요? 맞아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해요. 그래서 나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 만큼 광도가 변할 것이고, 자, 가 역시 마찬가지로 가가 위치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큼 어두워질 겁니다. 근데 이때 가와 나 둘이 보면 밝기 몇 등급 차이 나요? 네, 1등급 차이가 나게 됩니다. 1등급 차이가 나면서 나가 조금 더 밝죠? 따라서 나가 더 밝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5배 정도 차이가 나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때 L 가분의 L 나, 광도 가분의 광도 나는 10의 제곱이라고 아까 10파색 거리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놨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풀이를 하면은 10의 제곱 곱하기, 자, 여기는 D 나랑 D 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D 나 분의 D 가의 제곱은 2.5가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나가 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랑 나 위치 바꿔보고 여기 있는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D 가 분의 D 나는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주면은 2.5분의 10의 제곱 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얼마가 돼요? 네, 맞아요. 루트 40이 되겠죠? 자, 이때 루트 40 생각해보면은요, 우리 6은요, 치환 똑같이 바꿔보면은 루트 36이에요. 즉, 6보다 더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까지의 거리는요, 가의 6배보다 더 멀죠. 그래서 니은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우리가 별 나와 다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다의 물리량 한번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돈하기 위해서 여기 살짝 지우고 한번 나와 다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뭐냐면, 알 수 있는 값은 바로 뭐냐면요, 나와 다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나와 다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 정도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같기 때문에 10파색에서 멀어진 정도 혹은 가까워진 정도가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즉 밝기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등급 차이도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경우 현재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3.8,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5, 9등급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다 역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9등급 차이가 나므로 얘 절대 등급 역시 플러스 4.8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 절대 등급 4.8이에요. 태양의 절대 등급과 같죠. 표면 온도는 태양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의 반지름 어때야 하죠? 태양과 광도가 같아야 되므로 1이 돼야만 하죠. 그래서 즉 나와 달을 비교를 했을 때 나가 표면 온도도 더 높고 반지름도 더 높고, 그리고 다 역시 주계 열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바탕으로 PP 순환과 CNO 순환이 온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 한번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PP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 그 다음에 CNO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태양이 어디에 위치해요? 둘이 같아지는 것보다 살짝 옆쯤에 태양이 위치하게 됩니다. 즉 현재 다별 역시 태양과 표면 온도와 반지름 값이 모두 동일하므로 CNO 순환에 비해서 PP 순환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이 더 많겠죠. 자, 그 다음에 별 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약 여기쯤에 위치를 할 겁니다. 따라서 중심액에서의 에너지 생성량이 나 같은 경우에는 CNO 순환에 의해서가 더 많고, 다 같은 경우에는 PP에 의한 생성량이 더 많겠죠. 따라서 CNO 순환분의 PP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을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크게 돼요? 나보다 다가 더
큽니다. 따라서 중심에게서의 이 생성량 비율은요, 나가 다보다 작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음으로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19번입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와 관련된 문항이죠. 지층의 단면도를 보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별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를 활용하여 지층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합과 관입에 따른 특징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곡선을 이해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까지 함께 출제되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지층의 생성 문제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바로 생성 순서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 지층의 생성 순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질 단멸도를 보면요, 아래서부터 P, A, Q가 등장하고 단층 FF'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면 A에는요, 바로 기저여감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저여감 성분 보면 어때요? P로 만들어진 기저영합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에서 부정합의 원리에 따라 P가 형성된 이후에 A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가 형성이 되고 A가 형성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층 FF'을 보면 단층 FF'에 의해서 P와 A는 끊겨 있지만 Q는 끊겨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P와 A가 쌓인 이후에 F와 F'이 형성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형성된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Q입니다. 그럼 단층 본 김에 우리 FF'의 단층 종류도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단층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상반이 아래로, 하반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지층의 움직임이 이렇게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야겠죠? 따라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생긴 정단층입니다. 정단층. 그래서 무슨 힘이 작용했다? 장력이 작용했다. 자, 그러면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가 형성이 된 이후에 A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A에 포함되어 있는 기저여감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A가 포해감으로는 등장할 수 없겠죠. P보다 아래에 있는 이 지층이 오히려 포해감으로 등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A가 포해감이 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단층 FF'은 고생대에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뒤로 있는 화성암인 P와 Q의 나이를 좀 추정할 수가 있어야겠죠?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X의 반감기는 1.5억 년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5억 년인 상태에서요, 암석 생성 이후 1.5억 년이 경과된 후기 때문에 얘가 Y의 함량은 역시 50%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50%가 되어 있고요. 현재 값 볼게요. 1.8A만큼 P에는 Y 함량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 Q는 1.6A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50에다가 1.8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게 되죠? P의 경우에는 90만큼 남아있고 Q의 경우는 80만큼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반감기로 좀 더 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Y 함량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예요. 자, 반감기가 1회 지났어요. 1회 지났다는 건 나이가 1.5억 년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Y의 함량 50% 되게 됩니다. 반감기가 2회 지났어요. 그럼 나이가 3억이란 뜻이죠. 50%에 나머지 X 50의 절반인 25가 더 Y로 바뀌었을 테니 75% 되겠습니다. 반감기가 이번엔 3회 지났어요. 그러면은 4.5억 년이겠죠. 그러면은 X 함량 25 중에 절반인 12.5가 Y로 변했기 때문에 87.5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자, 반감기 4회 지나 볼게요. 4회 지났다는 것은 나이가 6억 년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남아있던 12.5의 절반만큼 또 변해야 돼서 93.75가 되면서 쭉쭉쭉 변해갈 겁니다. 자, 그럼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Y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사이에 P가 위치할 거고요. Q는 80%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위치를 할 겁니다. 따라서 P와 Q 사이에 존재하는 단층 FF'은 나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고생대에 해당하는 연령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 보기에 단층 FF'은 고생대에 형성되었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현재로부터 1.5억 년 후까지, 즉 지금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난 거죠. 자, 1.5억 년 후까지 P의 X 함량의 감소량은 Q의 Y 함량의 증가량보다 적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한번 문장을 바꿔볼게요. Q의 Y 함량 증가량은 결국 뭐랑 똑같아요? X 함량 감소량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 생각을 하시면 되면 현재로부터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요. 이때 P와 Q의 X 함량의 감소량이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비교하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반감기를 지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 거 모두 다 익히 알고 계시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우리가 이렇게 X 함량의 변화량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렇게 줄어드는, 여기에서 여기부터 X 함량이 줄어드는 요 기울기와요.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X 함량의 줄어드는 정도가 작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많을수록,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원소의 붕괴량이 점차 어떻게 된다고요? 모원소의 붕괴량이 같은 시간 동안 모원소의 붕괴량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P와 Q 중에 누가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아이죠? P가 더 많이 지난 아이죠? 따라서 P의 X 감소량이 Q의 X 감소량보다 어때야 해요? 작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면은요. P의 X 함량 감소량은 Q의 X 함량 감소량보다 적다라는 표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5번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수치로도 직접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래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하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P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X랑 Y 함량을 비교해보면요. P의 Y 함량 아까 90%였죠. 따라서 X는요. 10만큼 있을 거예요. 그 다음 Q 같은 경우에는 X 함량이요. 얼만큼 있겠어요? 20만큼 있겠죠? Y는 80만큼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현재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1.5억이 되니까 X가 어떻게 돼요? 절반이 줄어들면서 얘는 5가 되고 Y는 95가 될 겁니다. 자, 반감기 한 번 지났죠? X 20에서 절반이 됐으므로 10이 됐고 Y는요 9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X의 감소량 어떻게 돼요? 5만큼 마이너스 5%만큼 감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의 X 감소량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10만큼 감소하게 됐죠.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도 비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수치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항, 마지막 2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우리가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중심별과 행성의 공전 주기가 같고, 그리고 요 아이들의 위치 변화가 행성의 공전 방향은 같지만 별과 행성의 위치는 질량 중심의 기준으로 정반대편에 위치한다는 걸 이해해서 모식도를 그려서 풀면 쉬운 문항이죠. 그래서 별의 공전 속도는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의 성분의 합이며 제시된 시선 속도를 통해서 공전 속도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거, 자, 시선 속도 값을 확인을 할 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를 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지구에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자, 가까워지는 중이면은 우리가 파장 변화 어떻게 되죠? 청색 편의가 나타나면서 파장은 짧아지게 됩니다. 자, 플러스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멀어지는 중인 거죠. 멀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적색 편이 나타나야 하고요. 따라서 파장은 길어져야 합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20번 문항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별이 지금 T1일 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30이에요. 근데 다시 같은 자리인 마이너스 30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T1부터 T4까지 걸리게 되었죠. 따라서 별이 한 바퀴를 도는데, 즉
360도를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총 3번의 시간 간격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t2 빼기 t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t2에서 t1까지 가는데 몇 도 이동한다는 거예요? 120도를 이동해서 현재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t3 일단 확인해 볼게요. 시선 속도가 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시선 속도가 멀어지고 있다가 가까워지는 중에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이죠. 따라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별이 돌고 있는 공전궤도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 행성이 도는 공전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현재 지구가 위치한 방향, 여기서 시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 공통질량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까 T3가 어디 위치를 해야 돼요?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는 곳이니까 여기에 T3가 위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현재 120도 간격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절반, 여기에 이렇게 절반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자, 12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라서 30도만 더 가면 되겠죠? 그래서 30도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여기가 30도.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T4가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근데 T4랑 T1이랑 아까 시선 속도 똑같았으니까 같은 위치겠죠? 여기가 위치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T2랑 T5도 마저 그려볼게요. 여기서 60도니까 여기도 똑같이 60도 지나간 후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도 되는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T2랑 T5가 위치한 별의 위치가 되겠죠? 행성 위치에 똑같이 그려볼게요. 그럼 행성은요, 여기 이렇게 T1, T4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위치가 T2, T5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가 T3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위치 볼게요. A는요, 현재 시선 속도 플러스 15인 상태입니다.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 15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선 속도가 최대일 때가 언제죠? 지금 가장 멀어져야 되니까요. 여기가 시선 속도가 가장 최대일 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T3에서 중심을 지나는 것보다 더 작아야만 해요. 따라서 A는 여기쯤에 살짝 위치를 하겠죠? 여기 있는 중심보다 살짝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반대가 되면은 여기 쪽에 바로 A가 위치할 때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A가 위치한 곳과 공통질량 중심, 그 다음에 지구 사이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A의 시선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요. 자, 지금 얘가 실제 별 A의 공전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화살표이고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시선 속도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세타 값과 똑같은 값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90도가 되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통과하는 선을 하나 더 그었을 때 여기도 역시 90도가 되어야만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은 선분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여기랑 여기 사이 값이 세타와 값이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선이랑 평행이고 선을 하나 그었을 때 동의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지금 합쳤을 때 90도가 또 돼야 하죠. 따라서 여기가 세타, 여기가 요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 V 공전 속도라고 해봤을 때 우리가 똑같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사인 세타 A의 중심각이므로 사인 세타 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인 세타 A는 시대 공전속도분의 V 시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인 세타 A는 V분의 V 시선인데요. 현재 보면은요, V 시선 속도는 15예요. 그리고 V는요,
30보다 커요.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사인 우리 2분의 1이 나오려면 세타 값 얼마가 나와야 되죠? 30도죠. 따라서 사인 세타 A는 현재 사인 30보다 작기 때문에 세타도 어때야 돼요? 30도보다 작아야만 하겠죠. 따라서 사이각은 30도보다 작다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쉬워. 자, 그 다음 T4에서 T5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은 점차 짧아진다 볼게요. 자, 시선 속도가 부호가 마이너스이고 절대값이 최대일 때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시선 속도 부호가 플러스이고 절대값이 최대일 때 스펙트럼 흡수선의 파장이 가장 길겠죠? 따라서 T4에서 T5로 이동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별의 시선 속도는요, 음수에서 양수로 점차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흡수선의 스펙트럼 파장은 어떻게 돼요?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중심별의 실제 공전속도 값을 구해야 하는 문항이에요. 공전속도 우리가 늘 그렇듯 시선속도와 사이각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값을 알고 있는 시선속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값을 알고 있는 시선속도 누가 있죠? 맞아요. 바로 T2에서 30m/s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면 좀 더 문항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T2 위치가 현재 여기 위치하고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리 모식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자, 현재 중심별로부터 있는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선으로 이렇게 그어보면요. 자, 지금 현재 30도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별이 여기 위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90도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겠죠? 이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실제 공전 속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가 현재 시선 속도를 한번 여기다 그어보면은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V 시선 속도인 거죠. 이때 여기가 90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몇 도가 돼요? 60도가 돼요. 60도. 여기가 60도가 돼요. 그럼 얘네가 또 90도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V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요. 코사인 30도는 V분의 V 시선 속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지금 원하는 건 공전 속도죠? 그래서 공전 속도는요. V 시선 속도 곱하기 코사인 30도 분의 1이니까 현재 V 시선 속도 30m/s예요. 다음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죠? 거꾸로 뒤집어서 루트 3분의 2 계산을 해주면요. 여기서 양변에 루트 3 곱해주게 되면은 위에 20 루트 3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20 루트 3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총 5문항에 대한 풀이와 해석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모의고사를 한번 풀고 나면 오답풀이를 꼭 해보면서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떤 개념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문항풀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한번 다시 문항을 꼭 풀어보고 다음번에는 이 문항까지 모두 맞출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그럼 수능까지 힘내세요, 여러분.